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세계 슈퍼 강국 유일한 패권 국가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집권 기간 외교 안보 정책에서 피벗 투 아시아, 즉 아시아로의 회귀를 제시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면서 중국의 굴기에 대응하며 견제하고 동맹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적인 대중국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동맹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 분야를 정확하게 선별해 장벽을 높게 친다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했었습니다. 올해 1월 제47대 대통령으로 복귀한 트럼프는 대중국 압박은 유지하지만 내정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상호관세 폭탄이나 마가 정책, BBB 법안 등 모두 일단 자국의 부를 확보하며 흔들리지 않을 패권 지위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경제 강국으로 늘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왔던 일본, 플라자 협의라는 단순한 요인은 아니더라도 여하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최근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을 시사하며 동북아시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 했을 것이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 모두 상호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일 양국의 외교 갈등에 타이완이 끼어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이 맹공을 퍼붓는 건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한 것이고 일본은 타이완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기반하여서 자국 안보에 대해 일본 국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다카이치가 처음부터 그런 발언을 할 것이란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베이징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연일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도 안 가고 일본 제품도 불매하며 일본으로 유학도 안 간다는 등의 사회 현상이 일고 있을 때 우리가 물 건너 불구경하며 박수 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일본이 타격을 입을 때에 어부지리의 기타 국가도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이웃이 편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가 무사할까요? 따라서 옆에서 부채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역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개성이 아주 뚜렷하지만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8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가 너는 협상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논조와 제대로 외교적 대접도 안 해주며 약자의 굴욕과 내쫓기는 듯한 모습에 전 세계가 경악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으로 타이완이 고민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그걸로 무엇을 배웠는지 필자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틀 전 트럼프는 미국 보수 성향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잃을 게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28개 조항에는 우크라이나의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권위주의 순회들, 승자와의 거래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도 빼앗긴 상황 아래서 무조건적인 해당 평화협정에 대해 수용할 것을 압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슬픈 국제 현실입니다. 국제 분쟁과 갈등, 지정학과 지경학적인 계산,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나 적은 없다. 또 사불승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씁니다.
사악한 기운은 바른 기운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죠. 무슨 상황에서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옳은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옳은 것이라는 논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긴 자가 맞고 이긴 자가 진리라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거침없이 우리의 사고를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국제사건을 바라보며 근대사 속 역시 타이완이나 한국과 관련 있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국 근대사 중에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는 각각 프랑스와 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병인 박해 사건, 후자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당시 조선 강화도를 공격한 사건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생략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타이완과 한국은 마침 어느 같은 사람이 중국 대륙, 타이완, 한반도, 일본에 출연했었습니다. 프랑스계 미국인 샤를르 장드르라는 군인이며 외교관이었고 1870년대에 청나라 조정이 타이완의 원주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빌미로 일본의 타이완 침략, 타이완 보복을 부추겼고 조선도 일본의 영향력 안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타이완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서 일본에게 넘기며 일본의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걸 촉진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름쯤 전에 타이베이 토크에서 대만 민주국, 타이완 민주국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선 문제로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패하면서 타이완섬, 펑후섬 등 이 두 개의 섬을 일본에 넘겼던 갑오 전쟁으로 인한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이라는 근대사는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를 보며 유사한 면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일본이 탐냈던 타이완섬과 어부의 섬으로 불릴 만큼 천혜의 어장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펑후섬이 일본 제국주의 손에 넘어가게 되자 당시 타이완에 파견되어 있던 청나라의 지방행정장관은 이를 거부하며 타이완 민주국을 1895년 5월 25일에 세웠지만 국제 간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존재했던 기간은 또 매우 짧습니다. 1895년에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일본은 수차례 타이완 섬에 상륙했던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1871년 류큐, 즉 지금의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어민들이 타이완 남부 해상에서 조난사고를 당해 지금의 타이완 남부 흥춘반도 지방에 상륙을 해 현지 타이완족 원주민들 불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신병 안전을 고려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소통착오로 충돌이 벌어지며 66명 가운데 54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었고 1879년에 이르러서 일본이 강제 합병한 곳입니다. 생존자들이 돌아간 후 일본은 류큐 어민들을 위해 나서주겠다며 1874년 타이완으로 파병해 보복 명의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단서 사건입니다. 이 전투에서 해당 원주민족 두목 부자를 포함한 전사자가 발생을 했고 일본군은 22명이 전사했는데 실제로는 650명이 현지에서 죽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학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승리한 것 같지도 않지만 여기에 또 당시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열강이 개입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중국의 영국 공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영국 외교관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에게 조율을 의뢰하며 영국이 강하게 개입을 했고 그래서 청나라로 하여금 백은 50만 냥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근현대사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상대했다는 사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양안 문제를 거론할 때 2027년이라는 시간표가 심심치 않게 뜹니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때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누가
누구는 안 때린다라는 게 아니라 베이징은 그때까지 자신감 있게 전쟁을 벌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2027년 타이완 해협 전쟁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최근 중일 간의 갈등 상황을 보며 이게 바로 변수이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전쟁에는 승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외교이지만 외교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11월 24일 시사평론 원고 보도의 100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